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지구촌의 환경 아래서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앞으로도 계속 자주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넘어서서 우리가 긴 호흡으로 멀리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고치고 좀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관심이 될 만한 사항 짧게 문답식으로 우리 강영석 과장님께 좀 짧게 좀 여쭤보면서 그 다음에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전라북도에서 긴장도 좀 고조가 되고 도민들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전라북도로 치면 7번째 환자. 이제 그분이 신천지의 신도였고 그래서 혹시 뭐 대구처럼 이번을 그걸 계기로 해서 슈퍼 전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상당히 좀 밀접된 상태에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슈퍼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런 슈퍼 전파가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당초 저희도 7번 환자분이 확진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를 통해서 2월 16일 날 예배자들에 대해서 일시라도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발적인 격리를 호소하는 문자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역학조사 결과 그 상황에서 환자분이 증상이 없었고 또 혹시나 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굳이 접촉자로 분류할 만한 분들의 14분을 선정을 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전부 음성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환자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고위험군 분류하고 또 고령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그 환자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전부 음성의 결과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는 덜 하셨으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분과 그 20대 여성인데요. 그분과 밀접 접촉했던 환자가 14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신 분은 그보다 훨씬 많죠? 2천여 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환자분이 방송실에서 좀 구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수의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슈퍼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이분이 그 당시에 감염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혹시 됐다 하더라도 접촉자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이분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지금 오리무중인 거란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못 찾는 경우라도 다양한 감시 체계를 통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이라든지 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계속 대응을 한다면 실제로 다양한 수인성 감염병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이유가 뭐 그런 부분일 수 있겠고요. 도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염원 경로가 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회에서도 긴급하게 관련된 이른바 코로나 3법이라고 하죠. 감염법 예방법, 또 검역법, 또 의료법 이 세 가지의 주요 내용을 좀
고친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3가지 정도를 골라봤는데 잠깐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염 의심자가 입원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사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문다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강제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걸 위반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 또 1급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 의약품 등을 수출 금지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이번 코로나 3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좀 여기 출연해 주신 김광수 의원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정부에서 공포하는 즉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칙 조항에 따라서 3월 4일자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긴급하게 이렇게 법안들을 만들었는데 조금 내용을 좀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좀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감염병 대응에 조금 느슨한 구석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느슨한 측면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관련 법 체계 아까 의료법, 검역법 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예. 법 예. 이런 게 아까 뭐 코로나 3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당장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창궐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어떤 위기 대응 능력들을 높이기 위해서도 예. 사실 코로나 3법이 아니라 코로나 4법이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남원의 공공의대가 들어가 있었던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건 빠졌는데 어쨌든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그 개정된 법률안 중에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 예방이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들도 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소속이나 광역 지자체 소속의 역학조사관 인력도 지금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시스템이 있어 이것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입국 제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입국 제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정부에서는 법이 체계가 완비가 안 돼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입국 제한 부분들은 각 나라의 자유의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감염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들을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아주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인 또는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했고 미국 내국인들도 중국을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2주간 무조건 잠복기 동안에는 자가 격리를 시켜버렸던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좀 선제적인 대응들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선제적인 대응들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입국 제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가 그 입국 제한 나라에 지금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100개국이 넘어가고 있어요. 가장 뼈아픈 것은 감염병 검역에 대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호주가 엊그저께 입국 제한을 해버렸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취약한 나라들이 거의 입국 제한을 했었는데 호주 같은 나라가 입국 제한을 해버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거꾸로 우리가 이제 역차별을 받고 마치 감염원이 대구인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초기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백서가 나오면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 3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방역과 관련된 조치들이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좀 있다. 요건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나머지 3분께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입법 조치를 통해서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있으십니까?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으신가요? 마찬가지. 일단 아까 의원님께서 그 이제 네 가지 예. 이번에는 3법이라고 했지만 예. 공공의료대학 예. 그게 이제 이번에 빠졌는데 예. 나중에 그 얘기 좀 하긴 할 겁니다. 저희가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인력 수급에 예.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꼭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 인력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따로 떼어서 조금 섹션을 마련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입법 조치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렇게 조치가 강화가 되면 이것들이 기업이라든지 또 개인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가 돼서 공권력이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 제약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감염 의심자의 경우에 동선이 공개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해외 언론에서는 이게 프라이버시에 상당한 침해다 해서 상당히 좀 굉장히 눈여겨서 보도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감염자의 이제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좀 개인정보에서 그렇죠. 문제가 신분까지 심각하죠. 공개하지는 그러나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적어도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 이번에 이제 감염자의 동선과 관련돼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됐어요. 아마 대구가 지금 적용할 예정인데 감염자가 일정하게 규정된 동선을 벗어나서 움직일 때는 경보음이 울리도록 이렇게 제작이 돼 있는 건데 적어도 이제 그런 정도의 이게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 집단, 나라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지요. 이번에 이제 신천지 감염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적어도 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들을 막는 선에서는 동선 정도를 공개하는 것은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지역의 그 여성의 경우에 남자친구를 저녁에 만났는데 그런 사실이 좀 신분이 좀 안 드러나게 해달라라는 것을 페이스북에 밝혀서 호소를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해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자기의 동선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울거나 피해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바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동선 같은 거 공개하는데 사실 그 시간 같은 것이 시간 단위로 동선이 공개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던데요. 장소를 좀 유의해서 다른 분들이 방문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네, 우선 이 코로나 3법에 대해서 사실은 공익과 사익 또 개인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갈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전의 법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지만 이제 간혹 협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우리 민의회 대변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법을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없이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동선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침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공익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정확히 지킨다면은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간혹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궁금증이라든지 호기심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선을 공개한 그 이상으로
그 엉뚱한 자료들이 공개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예, 예. 현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책임을 묻는 그 제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부분은 점점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공익을 분명히 지키는 부분과 개인의 뭐 인권 또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 그 사이에서 접점을 잘 찾는 것,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해결책이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어쨌든 동선을 공개해서 감염 후 우려가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개된 동선에 대해서 주의하게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들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예.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예, 예, 예. 어떻게 좀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 뭐 체계 중에 일부일 수 있는데요. 이번 사태 때 가장 국민들한테 좀 불만이 많았고 또 정부에게 불신을 가져왔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비롯해서 보건용품, 의약품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재원 교수님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혹시? 네, 사실 저희 의료기관의 전북대학교 병원에도 확진자가 지금 현재 입원을 해 계십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꼭 필요한 N95 마스크를 저희가 일정 분량을 비축을 하고 또 병원에서도 그 국가지정 격리병상과 별도로 저희가 의료인들을 위해서 비축을 해놓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최근에는 저희 병원에서조차도 사실은 마스크 공급이 원활치 않고 예. 꼭 필요한 경우 N95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예. 아예 저희 병원 차원에서 굉장히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면서 예. 또 추가로 이제 저희가 그 덴탈 마스크 또는 서지컬 마스크라고 부르는 이렇게 가볍게 얇게 부직포로 되어 있는 마스크를 또 저희 직원들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거나 하는 부서에 일찌감치부터 제약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예를 들어서 이 확진자의 검체를 검사하는 저희 검사자들조차도 이 마스크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굉장히 제약적으로 아껴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외국에서도 사실은 마스크의 공급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예. 특히 의료인들이 쓰지 못하게 되면 의료인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의료 공백이 발생함으로써 그렇겠죠. 다른 예.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의료기관과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등 예를 들어서 그 확진자나 또는 위험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때 꼭 쓰게 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스크도 그렇고요. 어떤 곳에서는 조그마한 동네 뭐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손 세정제도 다 바닥나서 못 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걸? 공급이 절대적으로 딸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정부가 처음에 식약처에서부터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 감염자나 또는 의심자나 또 주변의 가족이나 또는 그 병원이라든지 또는 노약자나 취약계층 쪽을 중심으로 이제 좀 사용하는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마치 개인 위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예.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면 마치 자기가 코로나19에 노출되는 것 같은 그런 위험 시그널을 보내버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마스크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 가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정돼 있고 최대 생산량이 1,200만 개 정도니까 5천만 국민들이 한 개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정부에서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이 충분히 예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조치들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뭐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공급 부분들 극히 제한하고 뭐 무슨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된다 하고 또 뭐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 하고 그런데 지금 WHO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 사항이란 말이죠. 계속 정부가 혼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상황들을 빨리 인정을 하고 지금 사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라고 하는 뒷북 행정이 아니고 정확히 선제적으로 좀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지금도 이제 마스크 공급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DR 시스템을 제가 이제 대정 질문을 할 때 진영 장관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DR 시스템을 이용하겠다 이러는데 실제 심평원에 물어보니까 DR 시스템은 어렵다라고 과부가 많이 걸리고 이것이 판매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공공공급 부분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하는 공급 부분들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마련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잘 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 좀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또는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사회 감염이 창궐에 있는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우선 좀 마스크가 집중 공급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자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을 때 감염이 되는 그때 마스크가 필요한 거지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거리 걷다가 마스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정확히 국민들한테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사실 이걸 확진자를 판명하기 위해서 진단 시약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그 진단 시약 같은 것은 문제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다행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진단 시약의 핵심은 모두 국산입니다. 국산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메르스 사태 이후로 메르스가 종식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지금 이제 감염병 분석센터와 저희 이제 학회에 몇몇 교수님들께서 다음에 올 호흡기 감염병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올 것이다라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한진단검사학회 현재 대응 TF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교수님들께서도 작년 말부터 공교롭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주목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사태가 터지면서 이 중국에서 염기서열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WHO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안을 마련을 한 것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방식이 좀 유사했고 WHO와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가 중에 한 분이 독일에 계서 독일 연구소 쪽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 분석센터와 저희 학회에서 표준 검사안을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국내 분자진단 시약 회사들이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그 기준에 맞는 시약들을 만들었고 사실 메르스 때 저희가 뼈아프게 뼈아프게 어려웠던 점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검사를 하지 못해서 확진자를 빨리 찾지 못하고 이분들을 격리하거나 치료하지 못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긴급승인제도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저희 학회가 긴급승인제도를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춘 기관들의 이 검사 시약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검사 시약을 긴급 승인을 내줬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관도 사실은 전라북도의 거점 병원이기 때문에 그 긴급 승인 기관 그 승인 시약을 쓸 수 있는 기관을 할 때 1차로 이제 신청을 했고 그 요건이 첫 번째가 우수 검사실 신임 인증을 받는 분자진단 검사를 받는 기관이어야 될 것. 사실은 저희도 매년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 맞춰야만 그런 유지가 되고 두 번째는 학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시약이 보통 한 번 승인 받기 위해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 주최한 교육을 전문의가 와서 꼭 이수를 해야만
그것을 이해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해서 그런 요건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제한적인 것들로 쓰게 해서 지금 현재 약 77개 기관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다행인 건 국산 시약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아마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예. 지금 현재 뭐 유럽에서도 예. 우리나라 회사의 시약을 사가겠다고 예.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예. 우수한 시약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 시약의 앞에 쓰이는 핵산 추출 시약이라고 이제 예, 저희가 예. 이 검사를 위해 준비한 예. 단계가 있고 예. 환자분들이 이제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실 텐데 이렇게 코에 면봉 같은 걸 꽂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예, 예. 그 시약도 일부 국산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시약은 유럽 쪽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럽이 이제 뉴스에서 이탈리아가 지금 현재 많이 공급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예. 벌써 이탈리아도 유행이 시작이 됐고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유행의 전조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예.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약의 공급이 이미 이제 중국 요인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요인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 시약의 공급은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닌데 그 앞에 환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이것을 이제 검사를 준비하는 시약의 공급은 확실히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학회 대응 TF와 질병관리본부가 예. 사실은 외교 채널까지 제가 알기로는 동원을 해서 예. 각 국에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행히도 이제 그 전처리하는 시약은 오늘 아침에 예. 그 회사에서 일단은 각 일선 기관에 예. 문제 없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예.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하지만 어쨌든 인구가 더 많고 한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예. 사실은 계속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 집단들이 계속 그리고 정부와 함께 예. 발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입니다. 국산을 분리 추출하는 시약이 그 로춘과 그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단 키트는 예, 예, 예. 우리가 뭐 예. 훨씬 더 앞서가서 예, 뭐 예. 그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예. 시약 부분들도 아까 핵산을 분리 추출하는 그 부분들에 지금 네, 문제가 맞습니다.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 엊그저께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어쨌든 앞으로 좀 이런 대체 시약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요게 지금 당장 뭐시 닥쳐가지고 말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허둥대서 외국 시약에 막 의존해가지고 이것저것 수입선을 찾고 이럴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드는 시스템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말이죠. 뭐 세계적인 어떤 그 요즘 표현대로 팬데믹 대유행 사태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게 된다면 서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의약품의 수출 금지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기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국산화를 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최선일까요? 그렇게 네.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분업이 이제 저도 고등학교 예. 시절에 배울 예. 때는 세계적으로 세계화를 하고 하는 게 예. 좋다고 배우긴 예. 했지만 사실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예. 국산화되지 않은 부분이 없으면 이건 사실은 자국민에게 굉장히 예. 취약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언급을 하는 게 적절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제 아침에 외국의 저희 쪽 이제 그 산업에서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일 큰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가 핵산을 추출하고 그리고 이 분자진단 시약의 재료를 만드는 독일의 큰 회사를 16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독일의 그 제일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최고 퀄리티를 가진 회사를 다른 거대한 미국의 회사가 샀다는 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자국민의 어떤 건강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전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어떤 이 감염병 관련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마스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예.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비용에 의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예. 이런 것들을 비상 상황에는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는 예, 지금 예. 마치 저희 진단 시약을 예.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그 시약을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런 부분을 좀 나라에서 사실은 적극 지원을 해주셔야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몇 년 사이에 결과물들을 예. 얻을 수는 예. 없거든요.
뭐 그렇게 아주 비상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해외 공급망 또 공급 채널로부터 받는 방안도 생각을 주로 거기에 의존할 수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국가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충분히 만반의 준비는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김범석 교수님께서 의료 인력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방역 인력까지 포함해서 인력 분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그 의사 수가 좀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을 좀 내리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과장님께서는? 예, 저도 의사지만 뭐 의사들 중에 그 생각이 다 좀 다양합니다. 예. 하지만 제 입장에 있어서는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협회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그와 함께 의사들의 그 권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끌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재 의사협회에서는 권익이라고 하는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예.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예. 인력은 양성이 필요합니다. 예. 예. 의사 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필수 의료 인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그 의사인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서울대 의대의 상위 10%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거의 70~80%가 재활의학과를 선택한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중요하게 국가의 필수 의료가 거의 지금 민간 쪽에서는 붕괴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 인력들이 대부분 쉽게 수입이 잘 되고 정말 피 안 묻히고 고생 안 한 쪽으로 지원해서 가려고 그러지 위험 많고 돈 안 되는 쪽으로는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필수 의료 인력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감염병 인력도 마찬가지고 예. 다 군단에 붕괴돼 버린 산부인과 소위 분만 인프라 다 붕괴돼 있잖아요. 산부인과 뭐 예. 초저차 출산 국가에 수입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뭐 그 외상외과나 이렇게 예. 험한 일들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공공이 국가가 이 부분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공공의료의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원의 공공의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감염병 전문 병원이나 인력들, 감염병에 관련된 인력들 또 필요한 뭐 역학조사관 이런 것들도 좀 대규모가 좀 양성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어서 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지방의 군소병원의 의료 인프라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병원에 지금 손님이 없어요. 예.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면 의료 부분들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지는 안 되겠다. 무슨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예. 중요하게 이제 핵심이 이제 의료 인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사회나 이런 쪽에서도 좀 이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데 혹시 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지연 교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슈가 공공의대로 가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논의하는 거는 저는 좀 제가 입장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 감염병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의사의 부족을 논의한다면 분명히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예. 의사의 부족 중에는 전체적인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진료 과목의 특정 과목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역적으로 뭐 도시 중심으로 많고 농촌에는 부족하다든지 이런 공간에서의 부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다들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다라는데 동의를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그건 확실히 개선할 지점이다라는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있다면 치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는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기초의학을 연구하시는 그런 부분의 의료 인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김범석 교수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인수공동 연구소에 계시지만 그런 기초의학이라든지 기초과학 쪽에 하시는 분의 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이제 설립 취지가 인수공통 전염병 정말 많습니다. 종류도 많지만 뭐 구제역이라든지 메르스 같은 그런 국가 재난과 관련된 그런 질병을 질병에 대한 기초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설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대학에 국가에서 이 BL3 그런 시설을 지어주고 그 운영비를 주면서 BL3라는 건 좀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BL3는 이제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의 말 그대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결핵이라든지 그러한 굉장히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감염원을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폐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BL3 실험실을 다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교수님들의 연구원들과 같이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국립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 소속인데 사실 교육부보다도 현재 보복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저희 시설을 굉장히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많이 있지만 이 정부 부처 간의 그 칸막이 행정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이제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은 다 부처가 모두 모여서 저희 연구소 같은 그러한 BL3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소를 꾸준히 평소에 지원을 해야 그래야 저희들이 평소에 연구를 하고 평소에 이 연구를 하는 그러한 전문 인력 양성을 저희들이 양성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 연구소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결과를 내놔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저희들도 저희 연구소에서 이미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분양을 받아서 연구를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 저희가 메르스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뭐 그런 연구를 지금 최근 몇 년간 지금 계속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저희들이 솔루션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교육부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 부처에서 저희 연구소를 바라보고 평소에 지원을 해주면 그럼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이런 감염병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초 분야에 대한 젊은 청년들의 지원, 지망, 또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높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사실. 제 생각은 그 메르스 사태 이후로 굉장히 연구비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연구비. 연구비.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비를 수주를 하면 그럼 저희 연구원들이라든지 대학원생들을 많이 서포트를 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비 비율은 많이 늘었지만 연구소의 운영비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그렇게 늘지가 않았어요. 운영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폐 시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움직이는데 그런 전기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그런 그 건물이 돌아가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이제 부처 간에 서로 간에 특히 교육부에서만 해결을 해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 교수님들은 충분히 연구비를 따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게 언제 멈출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운영비 이렇게 진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운영비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가 지금 점수를 낮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연구비 같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력들이 뭔가 거기에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지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텐데 그런 분야도 괜찮습니까? 지원율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리 충분히 수급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알겠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원생도 예, 예.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전체에 대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공공의대 얘기도 있었고요.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지금 그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둘 다 지역적인 과제이면서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 아까 뭐 처음에 초두에 제가 남원의 공공의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간에 공공의대에서 국가에서 필수 의료 인력들을 양성하는 특히 이번처럼 감염병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지금 모자라서 네.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염병이나 국가의 어떤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들을 공공의대는 반드시 손을 빼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법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행법 체계 내에서 대통령령이나 각종 시행령을 좀 손봐서 학생과 협약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정상적으로 2022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했고 이은혜 사회부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뭐 우리 부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소장님도 공석이시죠. 그리고 지금 전체 인원이 제가 보니까 뭐 15명 행정직까지 합쳐서 예, 예. 그 예산도 아까 이제 연구비 예산 말고 예. 예산은 운영 예산이 작년 재작년 15억인가 그러다가 이제 올해 또 8억 5천으로 또 줄었어요. 예. 왜 줄었냐 그랬더니 뭐 국회의원이 뭐 이의 제기를 해서 줄었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전북대 소속으로 돼 있는 이 인수 공통 감염병 연구소가 이 시기에 정말 밤새도록 불 켜고 연구에 매진해야 될 가장 예.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는 곳인데 예. 그러지 못한 것이죠 지금. 예. 그래서 국가가 지금 제대로 이런 신종 바이러스나 앞으로 했던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대책들을 너무 안 했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 제가 말씀 이번에 이제 국회 추경의 예결특위 또 간사를 맡고 있어서 인수 공통 감염병 연구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 문제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 보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부총리하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제가 좀 이거 국책기관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라. 예. 부처 간 이 범부처적으로 다시 한번 정돈을 해봐라.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고 이은혜 사회부총리께서도 과기정통부나 이런 쪽하고 다른 부처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예산이나 인력 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되고 또 운영 예산이 제대로 좀 공급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변종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져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연구기관들을 통폐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통폐합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전염병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바이러스 연구소를 이제 만든다고 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나 저희 그 대학의 부총장님이랑 같이 이미 교과부하고 과기부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뭐냐면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이 바이러스 연구소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그냥 중복 투자보다는 저희가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 예. 뭐 정부에서 어차피 투자를 한 곳 양쪽에다 하는 것보다는 한 예. 곳에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예.
뭐 이제 고려를 해보겠다 그렇게만 저희들이 이제 답은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의료 시설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이번 사태 보니까 병상이 없어서 사실 좀 굉장히 문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도 만약에 수천 명의 이런 환자가 생긴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문제고 그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병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각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음압-격리 병실이 답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질병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빨리 정해지는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음압-격리 병실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대응하는 과정 중에 그냥 격리 병실에도 좋겠다. 그리고 또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지금은 그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병실 규모를 그 확대를 시키는 방법보다는 현재 있는 병실을 그 대응 단계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국가 지정 음압 격리 병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세 개의 공공병원, 군산, 남원, 진안군 의료원을 전부 그 병실을 비워서 혹시 모를 환자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14개 시군의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시설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세세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환자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응 체계는 갖춰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갑자기 폭증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모두 다 뭐 공적인 성향이 강한 의료기관에서 모두 다 감당하는 체제를 늘상 갖추고 있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민간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어떤 생각 있으신지요? 네,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음압병실이 답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용 의료 자원이 제한이 돼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으로 1인실로 가는 거고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경증을 구분을 해서 위중도에 따라서 이 생활치료 시설을 가는 것이지 물론 이건 정책적으로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음압병실의 전국 숫자를 보면 전라북도는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이번에도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번 이 코로나19 감염증에서도 유사하게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압병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압병실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압병실은 예를 들면 공기를 1시간에 전체 공기를 6번 이상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맞추고 그리고 음압병실에 들어가는 질환들은 대부분 의료인들이 레벨 D라는 이렇게 뉴스에서 보시면 하얀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모니터링 등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원칙은 의료인의 원칙은 되도록이면 1인실 감염병에서는 되도록이면 특히 이런 신종 감염병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사실 이 코로나19가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고 양질의 데이터인데 경증이 분명히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층에서는 빠르게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협을 해서 음압병실이 적어도 된다.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변종을 일으키거나 또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감염병 전문 병원을 권역별로 설치하자. 그게 이제 지난번 메르스 사태 이후의 교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문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00대 국정운영 과제 속에서 45번째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감염병 전문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하고 광주 조선대병원하고 그 두 군데만 그냥 지정만 해놓은 상태로 지금까지 와버린 거죠. 예. 그게 대책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음압병실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전문 병원이 권역별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을 예. 민간에만 강제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예. 이게 이제 이 변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창궐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대구 사례를 보면 대구에 만약에 감염병 전문 병원이 존재했다라고 하면 입원도 못하고 대기하는 환자들이 저렇게 줄줄이 죽고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염병 전문병원을 어떤 권역별로는 분명히 확충해야 되는 과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강영석 과장님께서 좀 음압병상과 관련해서 다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듣고 좀 정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은 아닙니다. 예. 음압격리 병실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다만 말씀드린 취지는 현재 음압격리 병실에 대해서 뭐 1000병상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전문가 집단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리고 어느 권역별로만 작동을 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대구 경북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 체계도 작동을 했었고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어느 권역별로만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그 규모를 조금 줄이면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그 내용으로 해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어차피 병상이라든지 음압병상 같은 경우도 의료 자원이라고 본다면 의료 자원은 늘상 한정적인 수밖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김광수 의원님께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릴 시간을 좀 드리면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메르스 사태 때 얻었던 교훈들을 이번 코로나19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항상 대통령께서도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들을 처음에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 선제적 대응들이 거의 못 됐어요. 마스크 대란 문제나 대구의 어떤 병상도 못 가고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뼈아픈 경험들을 국가적인 매뉴얼로 좀 만들고 예. 선제적인 대응들이 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국가에서 마련해야 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어떤 변종으로 나올지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대책을 앞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상당히 그 질타를 많이 받았고요. 그때 많이 갖춘다고 좀 했는데,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구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지 못하는 사회의 발전과 진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그 점을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이렇게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